삼류 한의사 주제에 의사 며느리한테 훈계해요? 늙은 한의사가 현대 의학 무시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 시대착오적이에요. 이런 촌스러운 전통은 이제 그만해야죠. 저희는 현대인이라고요. 결혼식 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제게 던진 말들입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며 말이죠. 30년간 쌓아온 명성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몰랐죠. 자신이 무시한 그 삼류 한의사가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악몽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 중순, 초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명성당 한의원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오전 9시부터 한의원은 축하 인사를 오신 분들로 북적였어요. 명숙 원장님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의사협회 김 회장님이 화환을 들고 오셨어요. 30년간 함께해온 동료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었죠.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한의학계의 자랑인데. 김 회장님 뒤로 다른 의료계 인사들도 줄지어 들어오셨습니다. 명숙 원장님 축하합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박 과장입니다. 아, 박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박 과장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를 자주 소개해드리면서 협진을 해왔거든요. 원장님 덕분에 저희 과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3대째 이어온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의학과 소통하시는 모습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할머니 때부터 시작된 저희 한의원이 이제 의료계에서 인정받는 곳이 됐구나 싶어서요. 명수가 정말 대단해. 의과대학 동창인 이 교수님도 오셨어요. 30년 전에 내가 한의학 하겠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교수님 덕분이에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오전 11시쯤 되자 더욱 반가운 손님이 나타났어요. 엄마, 축하해요.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로 병원에서 바로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준호야,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엄마 30주년인데 어떻게 안 와요? 준호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준호 옆에 있던 박 과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준호 선생이 항상 어머님 자랑을 해서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과장님,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준호 선생이 저희 어머니는 한의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준호가 얼굴을 붉혔어요. 과장님, 효자네.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오후에는 기념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30년간 한의학 발전에 헌신해 오신 이명숙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준비한 감사패를 받으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저를 믿어주신 환자분들과 동료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 준호가 의사가 되어 한양의학의 만남을 보여준 것이 가장 기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며 모두들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정말 한양의학 통합의 시대가 올 것 같네요. 명성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주세요. 그날 저녁 기념식이 끝난 후 준호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준호야. 오늘 과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엄마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내가 병원에서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저까지 좋게 봐주시는 거지. 엄마도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준호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여자친구? 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제 아들이 짝을 만났구나. 정말? 어떤 분인데? 의사예요.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이거든요. 우와, 의사? 네, 정말 똑똑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한의사인 저와 서양의사인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서양의사인 며느리까지. 정말 한양의학 통합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 소개해 줄 거야? 이번 주말에 집으로 데려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의원 30주년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들의 결혼 소식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날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오랜 환자분이 축하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선생님, 30주년 축하해요. 신문에도 났던데요? 아, 고마워요, 김사모님. 기사 보니까 아드님도 의사시라며? 정말 대단하세요. 네, 감사해요. 혹시 장가 보내실 계획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어떤 분이세요? 의사래요.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어머, 정말 잘 됐네요. 의사 집안이 되시는 거네. 김 사모님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더욱 설렜어요. 그 주 내내 저는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우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특별한 음식도 준비했죠. 무엇보다 저희 집안의 갑오도 준비했어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옥반지였는데 며느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거든요. 할머니,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좋은 며느리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갑오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선물이 될지를 말이죠. 주말이 되기 전까지 저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그것도 같은 의료인과 함께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는 곧 알게 될 일이었어요. 30주년 기념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인 9월 마지막 주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준호가 여자와 함께 집에 나타났어요. 가을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따뜻한 시간이었죠. 엄마, 소개할게요. 박소영이에요. 소영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다운 지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소영 씨. 준호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저야말로 준호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전복죽과 나물들을 소영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소영 씨는 어떤 과 전공이에요? 내과 전공에 2년 차예요. 아직 배울 게 많죠? 내과는 정말 어려운 분야죠. 모든 질병을 다뤄야 하니까. 네,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기도 해요. 소영은 의학에 대한 열정도 있어 보였어요. 정말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 명성당 한의원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다들 아세요. 그래요? 네, 특히 저희 내과에서 소화기 질환 환자들 중에 어머님께 치료받고 좋아지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의료계 안에서도 인정받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이 있는데요. 소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양의학 통합치료에 관한 연구였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한의학의 체질 진단과 서양의학의 정밀 검사를 결합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다니. 소영 씨가 그런 논문까지 읽으세요? 네, 저도 나중에 논문 써야 하잖아요. 요즘 통합의학이 대세니까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준호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준호가 뿌듯해하며 소영의 어깨를 살짝 감쌌어요. 소영이는 논문도 정말 잘 써요.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소영이 논문 보고 깜짝 놀라셨다니까요. 정말요? 네, 이런 수준의 논문을 전공의가 쓴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소영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아직 부족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소영 씨, 정말 대단해요. 논문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머님도 논문 많이 쓰시잖아요. 한의학 학술지에서 어머님 논문 본 적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 논문까지 찾아서 읽었다니. 이렇게 성의껏 준비해온 며느리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어머님을 뵙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저희 할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한의원을 다니셨거든요. 그때 받은 치료 덕분에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한의학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한의학을 존중하고 논문도 잘 쓰고 준비성도 철저하고. 소영 씨,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안 3대째 내려오는 갑오 옷반지였어요. 소영 씨, 이걸 드리고 싶어요. 작은 비단 상자를 내밀자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 갑오예요. 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옷반지죠. 소영이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제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조금 다른 표정이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실망한 듯한 기색이었죠. 어머님, 이런 귀한 걸.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당연하죠. 소영이 반지를 끼며 말했지만 뭔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에는 맞지 않나 보다 싶었죠.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소영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준호와 함께 오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한의원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어머님, 한의원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소영은 진료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전통적이면서도 체계적이네요. 30년 동안 조금씩 정리한 거예요. 이런 약재들은 어떻게 구별하세요? 소영이 약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성분과 효능이 다르거든요. 환자 체질에 맞춰서 배합하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역시 전문가셔야.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소영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응, 유진아? 지금 시어머니 될 분 한의원에 있어. 소영은 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의원이야? 요즘도 그런 데 있구나?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인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소영이 뭐라고 했죠? 그래도 돈은 잘 버시나 봐. 강남에 한의원 하시면서. 그런 것 같아. 집도 좋고 준호 오빠도 뒷바라지 잘 받아서 의사 됐고. 부럽다. 든든한 시어머니네. 그 대화를 들으며 기분이 묘했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 전통적이셔. 가보라면서 옥반지 주시는데 완전 구식이야. 에이, 그래도 비쌀 거 아니야? 글쎄,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 그냥 바다는 뒀어. 그래도 나중에 바꿔 끼면 되잖아. 맞아,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 봐야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가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거나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약혼식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준호와 소영이 함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약혼식요? 네, 그리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급해? 저희 둘 다 전공이라서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워요. 내년에는 더 바빠질 것 같고요. 소영이 덧붙였어요. 어머님, 11월쯤에 결혼식 하면 어떨까요? 11월이면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네, 준비 기간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좀 급작스럽긴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럼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죠.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될 소영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소영의 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비싼 것만 고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결혼 준비는 원래 까다로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좋은 며느리가 될까? 하는 의문이 말이죠. 10월 중순이 되면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소영의 진짜 모습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홀레복을 고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화요일 오후였죠. 어머님, 한복 말고 웨딩드레스로 하면 안 될까요? 한복 가게에 가는 길에서 소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소영 씨, 우리 집안은 전통 혼례로 해왔어요. 하지만 어머님, 요즘에는 다들 웨딩드레스 입고 하잖아요. 전통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소영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네, 어머님 말씀이 맞죠. 결국 한복 가게에 갔지만 소영의 태도는 시큰둥했습니다. 여러 한복을 입어봐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화려하고 저건 너무 수수하고. 소영 씨, 이 분홍색은 어때요?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영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물론이죠. 한복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요? 어머님,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한복을 고집하세요? 소영 씨, 한복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문화예요. 하지만 너무 구식 아닌가요? 제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소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 건가 싶었죠. 소영 씨, 전통을 구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가장 수수한 회색 한복으로 정했지만 소영은 내내 불만스러워 했어요. 한복 가게를 나오는 길에 소영이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응, 미영아? 응, 한복 맞추고 나왔어. 소영은 저와 떨어진 곳에서 통화했지만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복이라니?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가 완전 꼴통이네. 맞아, 진짜 답답해.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에이, 참아. 나중에 돈 많이 물려받으면 되잖아. 그러게.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다음 주에는 혼수 문제로 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구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소영이 제가 준비한 원목 가구 목록을 보며 말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너무 전통적이에요. 요즘은 모던한 디자인이 대세잖아요. 하지만 원목 가구가 더 오래가고 좋아요. 어머님, 저희가 평생 쓸 건데 저희 취향도 좀 고려해 주시면. 소영이 보여준 새로운 가구 목록은 모두 수입품이었어요. 가격이 기존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요. 어머님, 저희가 의사인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초라하다고요? 네, 동료들이 집에 와서 보면 부끄러워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혼수를 초라하다니. 소영 씨, 혼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겉모습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의료계에서는 더더욱요. 결국 소영이 원하는 대로 비싼 가구들을 주문했어요. 제 마음은 불편했지만 말이죠.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제 지인을 통해 소영에 대한 정보를 들었거든요. 명수가 혹시 박소영이라는 전공의 알아? 한의사협회 모임에서 서울대병원 간호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왜요? 내 며느리 될 사람이라던데. 병원에서 평이 좀 안 좋아. 어떤 면에서요? 환자들한테 좀 차갑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선배 의사들한테도 버릇없이 군다는 소문이 있어. 정말요? 응, 그리고 논문 관련해서도 좀 수상하다는 얘기가. 논문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디서 많이 베껴온 것 같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그 말을 듣고 소영이 자랑했던 논문 실력이 허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준호의 변화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의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왜? 아직 건강한데. 소영이가 그러는데 엄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같이 지낸다고? 네, 그리고 한의원도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대적으로? 소영이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소영이 제 한의원까지 손대려고 하는구나. 준호야, 우리 한의원은 전통이 중요해.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제 아들이 저를 고집 부린다고 했어요. 분명 소영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 한의원마저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신지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재산이 선생님 명의시네요. 정말요? 네, 설령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부모 재산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럼 안전한 건가요? 네, 선생님이 직접 양도하지 않는 한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계약서들은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료계 동료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주말에는 한의사협회 회장님과 개별 만남을 가졌습니다. 회장님, 요즘 젊은 의사들이 한의학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글쎄, 대체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특히 일부 오만한 애들은 아예 삼류 취급하더라고. 삼류요? 응,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무시하는 거야. 정말 화가 나지. 김 회장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소영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말이죠. 회장님,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단체로 대응해야지. 한의학 전체에 대한 모독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든든했어요. 적어도 한의학계는 제 편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소영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소영 씨, 결혼 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요? 네,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우선 저희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둘 다 의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님도 은퇴하시면 저희가 모시고 살죠. 은퇴요? 네,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한의원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꿔서요. 역시나 소영은 처음부터 제 재산과 한의원을 노리고 있었어요. 소영 씨, 한의원은 제 평생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수는 없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영은 저와 제 재산을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여자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미 결혼식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와서 결혼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준호야, 정말 소영 씨와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죠,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소영 씨가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준호가 화를 냈어요. 소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요. 하지만 준호야. 엄마, 제발 소영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결국 준호를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결혼식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준비였죠.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의료계 동료들과의 연락망도 재정비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혼식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1월 첫 주 토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맑게 비쳐들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무겁고 불안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맡는 시어머니로서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했거든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후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 준호가 장가가는 날이구나.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아들의 행복한 날이니까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소영이도 정말 감사해해요. 이렇게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셔서. 그래, 소영 씨 컨디션은 어때? 완벽해요. 지금 미용실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는데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식장 관계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미 몇 분의 친척들과 한의원 환자분들이 와 계셨죠. 순자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 고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고마워요, 고모. 멀리서 와주셔서. 우리 준호 장가가는 걸 어떻게 안 와? 며느리가 의사라며? 정말 잘 됐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한의사협회 김 회장님을 비롯해 의료계 동료들, 한의원 단골 환자분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명숙 원장님 축하합니다. 서울대병원 박 과장님도 오셨어요. 과장님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준호 선생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정말 좋은 날이네요. 정오쯤 소영의 친구들도 나타났어요. 모두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는데 제가 있는 곳으로는 인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저분들이 신부 친구들인가 봐요? 김 사모가 물어보셨어요. 네, 모두 의사들이래요. 아, 그래서 그렇게 도도해 보이는구나. 오후 1시쯤 드디어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한복이 아닌 서양식 드레스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이 인사했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소영 씨,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소영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예의 바르고 친근했는데 오늘은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오후 2시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준호가 입장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어서 소영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어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준호 정말 잘생겼어. 신부도 예쁘고. 축하의 박수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됐을 때 문제가 시작됐어요.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소영의 태도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제 한의원 환자분들이 축하 인사를 드리러 오시면 소영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신부님 축하드려요. 시어머님께 정말 신세를 많이 졌는데. 김사모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소영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는 바로 다른 곳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무례한 태도였어요. 반면에 준호의 병원 동료들이 오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영아, 정말 예쁘다. 축하해. 준호랑 정말 잘 어울린다. 소영은 그들과는 한참 동안 즐겁게 대화했어요. 같은 의료계 사람들이니까 더 편하게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소영의 친구들이었어요. 소영아, 시어머니 정말 전통적이시네. 한복 입으라고 하셨다며? 요즘 시대에? 그래도 참았잖아. 대단해. 소영은 그런 말들에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제대로 반박하지도 않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소영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소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소영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마지못해 소영이 따라 나왔어요. 피로 연장 한쪽 구석,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인데도 이런 태도라니. 소영 씨, 하객분들께 좀 더 예의를 갖춰주세요. 예의요? 저 나름대로는 인사했는데요. 제 환자분들이 축하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건성으로 받는 것 같아서요. 소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도 바쁜데요. 제 친구들도 챙겨야 하고요. 며느리로서 예의는 지켜야죠. 며느리로서 예의요? 소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훈계가 아니라 부탁을. 부탁이면 부탁답게 하시죠. 소영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하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목소리 좀 낮춰요. 왜요? 부끄러워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이면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언제 소영을 못마땅해 했다는 거죠? 소영 씨, 무슨 말씀이세요? 한복 입으라고 하시고, 가구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그건 전통을 지키자는. 전통, 전통? 맨날 전통 얘기만 하시네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이제 많은 하객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삼류 한의사 주제에 의사 며느리한테 훈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방금 소영이 뭐라고 했죠? 소영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요즘 시대의 한의사가 뭐라고. 하객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 씨, 늙은 한의사가 현대의학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의 경악한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촌스러운 전통은 이제 그만해야죠. 뭐라고? 저희는 현대인이라고요. 어머님처럼 구식으로 살지 않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제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아, 끔찍한 고통이 머리 전체를 관통했어요. 소영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늙은이가 저한테 참견하지 마세요. 놓아요. 놓으라고요. 소영은 미친 듯이 제 머리를 흔들어 댔어요. 하객들의 경악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신부가 시어머니를. 세상에, 결혼식장에서.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 준호가 달려왔어요. 그만해. 아, 내 아들. 드디어 구해주러 왔구나. 하지만 준호의 행동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는 소영을 제게서 떼어내긴 했지만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소영아, 괜찮아? 다쳤어? 준호는 소영만 걱정했어요. 머리채를 잡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준호야. 소영이 준호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어머님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언제 소영을 괴롭혔다는 거죠? 어머님이 저보고 삼류 의사라고 했어요. 또 거짓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엄마, 어떻게 소영이한테 그런 말을 해요? 준호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준호야, 내가 언제. 엄마가 너무 시대착오적이에요. 준호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났어요. 제 아들이 저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어요. 며느리 편을 들면서 말이죠. 준호야, 엄마 제발 소영이한테 사과해요. 사과? 네,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며느리로서 예의를 지키라고 한 게 잘못인가요? 하객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 평생의 수치였습니다. 한의사협회 김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명수가 괜찮아? 회장님,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김 회장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일이 의료계 전체에 알려질 거라는 걸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어요. 복수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차가운 결심이었어요. 소영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오만한 태도를 보며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늘의 수모를 100배로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결혼식에서 당한 그 끔찍한 수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신혼여행에 배웅하면서도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히. 11월 둘째 주 월요일 인천공항에서 준호와 소영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죠. 소영은 제게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어머님, 2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하와이 정말 기대돼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어요. 네, 즐겁게 다녀와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즐거운 신혼여행이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들의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한의사협회 김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 저 이명숙입니다. 아, 명숙아. 어제 일 정말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회장님, 급히 만나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당연히 만나야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김 회장님은 즉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당일 오후 3시에 한의사협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의사협회 사무실에서 김 회장님을 만났어요. 명수가 어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어. 그래요? 박 과장님도 연락 왔고 간호부장님도 그러고 의료계가 난리가 났어. 김 회장님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삼류한의사라고? 현대의학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건 한의학 전체에 대한 모독이야. 회장님, 명수가 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한의학계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다른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명숙 원장님, 서울대병원 박 과장님과 간호부장님, 그리고 한의사협회 부회장님까지 오셨어요. 어제 일 정말 충격이었어요. 박 과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소영이라는 전공의 우리 병원 소속이죠? 네, 맞아요. 이건 큰일이네요. 우리 병원 의사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간호부장님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그 전공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환자들한테 고압적이고 간호사들한테도 무례하게 굴고. 정말요? 네, 그리고 최근에 논문 관련해서도 수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다른 논문에서 많이 베껴온 것 같다는. 이런 정보들을 듣고 있으니 제 계획이 더욱 구체화됐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김 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야죠.
부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공식 항의문을 보내겠어요. 그리고 병원 내부에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박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문 표절 의혹도 함께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 모임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이 일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한의학계 전체의 명예를 지키는 일로 만들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이 일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젊은 의사들이 한의학을 무시하는 풍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해요. 모든 분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더 큰 모임이 있었어요.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만찬이었습니다. 명숙 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대학병원 이사장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요즘 젊은 의사들 정신교육이 문제예요. 특히 일부 오만한 애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저는 소영과 준호의 병원 내 평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박소영 전공의는 이미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들이요? 환자 응대도 불친절하고 동료들과도 갈등이 많고 논문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준호 전문의는 어떤가요? 최근에 태도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부터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오만해졌다고 해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양 행동한다고.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두 사람 모두 이미 병원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만 압력을 가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에는 변호사와 재차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 혹시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이신지요? 만약 며느리가 제 재산에 욕심을 부린다면. 아, 그런 상황이시군요. 다행히 모든 재산이 선생님 명의니까 문제 없어요. 처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만 급매로 할 경우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손해는 감수하겠어요. 그럼 미리 부동산 중개업체와 상담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몇 군데 부동산 중개업체와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혹시 급매 상황이시면 시세의 80% 정도는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처리 가능한가요? 계약까지는 이틀, 잔금 정리까지는 일주일 정도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처분도 미리 알아봤어요. 수입차고 상태가 좋으니까 금방 팔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죠. 강남의 고급 의료진 전용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한의사협회 회장님의 추천으로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의료진들만 사는 특별한 곳이에요. 보안은 어떤가요? 최고 수준이에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거든요. 좋네요. 계약도 미리 해둔다면서 계약금을 넣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즉시 이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신혼여행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어요. 먼저 한의사협회에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한의학을 비하하는 심각한 발언이 있었다. 한의학은 수천 년간 검증된 우리나라 고유의 의료체계로 이를 삼류의학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당 발언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 성명서는 의료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동시에 서울대병원에서도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소영 전공의 논문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절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어요. 박 과장님이 직접 조사팀을 꾸렸어요.
의료계 전문지에도 관련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의사들의 오만함,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통의학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의료계 윤리교육 강화 필요. 신혼여행 열흘째, 저는 마지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와 약속을 잡아두었어요. 신혼집 정리 작업이요? 네, 모든 가구와 개인 물품을 정리해 주세요. 언제까지 완료하시길 원하세요? 내일까지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는 새 아파트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부동산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이삿짐 센터 연락처, 새 거주지 열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하와이 정말 좋아요. 내일 모레 돌아갈게요. 선물도 많이 샀어요. 저는 간단히 답장했습니다. 잘 들어와.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모레면 당신들의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초겨울 비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어요. 30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한 완벽한 복수. 이제 그 첫 번째 막이 오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을 무시하고 저를 모독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드디어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와이에서 보낸 2주일간의 꿀같은 시간 동안 저는 완벽한 1차 복수를 준비해 두었어요.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준호와 소영의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말이죠. 오후 4시쯤 예상대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다녀왔어요. 응, 수고했어. 어떻게 지냈어? 정말 좋았어요. 소영이도 완전 만족해해요. 그런데 엄마 혹시 병원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벌써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병원에서? 왜? 아니, 그냥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 빨리 확인해봐. 전화를 끊고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1시간 후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내일 당장 출근하라고 해요. 그래, 왜?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직접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심각하더라고요. 소영 씨는? 소영이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한테 내일 아침에 바로 면담하러 오라고. 준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서 해결해봐. 엄마,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내가 뭘 알겠어. 다음 날 오전 본격적인 1차 복수가 시작됐어요. 준호는 정형외과 과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준호 선생, 앉으세요. 박 과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신지. 준호 선생, 최근에 병원 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소문이요? 부인분이 한의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요? 하지만 한의사협회에서 공식 항의문이 들어왔어요. 박 과장님이 책상 위의 문서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목격자들도 여러 명이고요. 교수님, 준호 선생, 우리 병원은 한의학과도 협력 관계에 있어요. 통합의료센터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죠? 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이에요. 박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분간 조심하세요. 그리고 부인분께도 주의를 당부하고요. 죄송합니다. 한편 소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박소영 전공에 들어오세요. 내과 교수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간 소영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어요.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네, 교수님. 소영 선생, 최근에 제출한 논문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교수님이 소영의 논문을 들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무슨 문제인지. 이 부분 외국 논문과 너무 유사해요. 교수님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참고 문헌 표기도 부정확하고요.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표절 의혹이 제기됐어요. 표절이라뇨? 조사 기간 동안 논문 관련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교수님, 정말 억울해요. 조사해 보면 알겠죠. 그날부터 병원 내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 전공의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더라. 그럴 줄 알았어. 원래 성격에 문제 있었잖아. 시어머니한테 폭행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정말 의사가 그런 짓을? 준호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이준호 선생 요즘 왜 그래? 아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봐.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일주일 후 의료계 전문지에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젊은 의사들의 직업윤리 논란, 전통의학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확산, 의료계 내부 갈등, 해결책은?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한의사협회에서도 공식 성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한의학 비하 발언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해당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12월 첫째 주 소영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정됐습니다. 박소영 전공의 논문 표절이 확인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가 명확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교수님, 당분간 근무 정지입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의 상황도 악화됐습니다. 이준호 선생, 다른 부서로 발령 나겠어요. 어느 부서로요? 재활의학과요. 당분간 거기서 근무하세요. 그건 사실상 좌천 아닌가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병원 내에서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커플 완전 망했네. 자업자득이지 뭐. 한의학을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의료계 주요 신문에 정면 기사가 실린 거예요. 서울대병원 전공의 논문 표절로 징계. 한의학 비하 발언 논란의 당사자. 의료진 윤리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기사에는 소영의 실명까지 나왔어요. 이제 의료계 전체가 알게 된 거였죠. 준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전공의의 남편인 정형외과 이준호 전문의도 같은 사건에 연루. 가족 간 폭력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 내에서도 최근 평판 악화. 이 기사가 나간 후 두 사람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어요. 소영은 병원에서 사실상 왕따가 됐고 준호도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 주말 두 사람이 함께 제게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 뭘? 병원에서 저희를 이상하게 봐요. 갑자기 논문 조사받고 기사까지 나고. 그래서 어머님이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뭘 했겠어? 분명히 뭔가 하셨을 거예요. 소영 씨, 혹시 정말로 논문 표절을 한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조사받아서 결백을 증명하면 되잖아. 소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준호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뭘 도와줘? 병원에서 저희를 완전히 따돌려요. 그건 너희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엄마, 준호야, 혹시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누가 누구를 무시했는지, 누가 누구한테 폭력을 휘둘렀는지. 어머님,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참 뻔뻔하네. 그날 두 사람은 절망에 찬 얼굴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겨울 바람에 휘둘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2월 중순이 되면서 1차 복수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그날은 특히 추웠던 화요일이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오후, 저는 새로 이사한 고급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벌써 일주일 전에 이사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둔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됐거든요. 오후 3시쯤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패닉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집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가구도 없고, 우리 물건도 다 없고. 아, 그래.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장난 그만하세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도둑?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정리했어.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리했다고요? 우리 집을. 너희 집이 아니야. 내 집이었어. 엄마. 준호야, 나 지금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2차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죠. 1시간 후 두 사람이 제 새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인터폰 화면으로 본 얼굴들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제가 이사한 곳이 그들이 살던 곳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소영이 제일 먼저 소리쳤어요. 뭐가? 우리 집을 왜 마음대로 정리해요? 내 집인데 내가 정리하면 안 되나?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살 집이었잖아요. 그건 착각이었어. 처음부터 내 명의였거든. 준호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농담 그만하세요. 그럼 우리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준호야, 너는 의사고 소영 씨도 의사니까 충분히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소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전공의 월급으로 어떻게 집을 사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하지만, 소영 씨, 혹시 우리 집이 원래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알고 있어? 소영이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준호가 번 돈인 줄 알았던 건 아니지?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나중에 제 명의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그런 말을 했지? 엄마, 준호야, 혹시 소영 씨한테 뭐라고 말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거짓말이 들킬 걸 알았나 봅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했지? 엄마,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고. 그때 소영이 깨달은 듯 소리쳤어요. 잠깐, 그럼 차도. 응, 차도 어제 팔았어. 어떻게 그런 일을. 내 명의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소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어요. 그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맞아.
너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쓴 모든 것이 다 내 돈이었지. 집도, 차도, 가구도. 응, 다 내 거였어.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럼 너희는 그냥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기생충이었던 거지. 그 말에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소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소영을 쳐다봤어요. 결혼식 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그건 제가 너무 흥분해서 삼류 한의사라고 했지? 소영이 말문이 막혔어요. 늙은 한의사가 현대의학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고, 어머님, 그런 삼류 한의사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 필요는 없잖아.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정형외과 이준호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퇴사 권고라고요? 전화를 끄는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병원에서 퇴사하라고 해요. 그래. 소영이는 벌써 해고됐대요. 소영이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중얼거렸어요. 해고. 저를 해고라고. 응, 당연한 결과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의학을 무시하고 논문은 표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사 자격이 있나? 어머님, 그리고 소영 씨. 네. 너는 나를 삼류 한의사라고 했지?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삼류 한의사가 지금 너희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어. 소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한의사협회 회장은 내 친구야. 서울대병원 의사들도 내가 30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이고, 어머님, 의료계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내 환자거나 동료들이지. 그럼, 그래,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희는 의료계에서 영원히 매장돼. 소영이 바닥에 무너져 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호야. 네, 엄마. 너는 나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지? 엄마, 그건 그 시대착오적인 늙은이가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으로 너를 망쳐놓고 있어. 준호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알겠니? 진짜 힘이 뭔지.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엄마,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참고로 너희가 그동안 살던 집 말인데. 네. 어제 팔았어. 시세의 80%에. 뭐라고요? 금매로 처분했거든. 이 아파트 사는데 보탰어. 두 사람이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말았어요. 안 돼요. 저희 집인데. 처음부터 내 집이었다니까. 그럼 저희는 정말로. 응, 너희는 이제 길바닥에 나앉은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절박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살았어야지.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며칠 더 지나서는 소영도 연락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기야 하겠어? 젊은데. 월세방도 구하기 어려워요. 보증금이 없어서. 그럼 더 싼 곳으로 가든지. 어머님, 소영 씨, 혹시 아직도 내가 삼류 한의사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뭐야?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와서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원룸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알바를 하고 소영은 의사 면허도 정지된 상태였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의 소식을 들으며 만족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의 세상도 그리고 두 사람의 세상도 말이죠. 8월 어느 무더운 오후 저는 김포공항 VIP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에는 유럽행 항공편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계한 의학대회 참석차 떠나는 출장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했어요. 54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여행이었거든요.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되짚어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3월 봄이 시작될 무렵 두 사람은 결국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저희 부산으로 내려가요. 준호의 마지막 전화였어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체념과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의원 하나 찾았어요. 정말 작은 곳이지만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래, 잘 살아라.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모든 게 저희 잘못이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알아요. 그래도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저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4월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식 사건과 그 후속 조치들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저에 대한 관심과 존경이 높아진 거예요. 명숙 원장님, 젊은 한의사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한의사협회 김 회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장학재단요? 네, 요즘 젊은 한의사들이 서양의학에 떠밀려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원장님 같은 분이 앞장서 주시면. 그렇게 해서 명성한 의학장학재단이 설립됐어요. 제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이명숙 이사장님의 숭고한 뜻에 박수를 보냅니다.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의료계 거물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젊은 한의사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남을 망쳐놓는 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걸 말이죠. 5월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명성당 한의원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한 거예요. 전통적인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최신 진료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선생님, 한의원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단골 환자인 김사모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네, 이제 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새로운 한의원은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젊은 층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의학도 이렇게 과학적일 수 있구나. 전통의학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6월에는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명숙 원장님, 통합의료센터를 함께 운영하실 생각 없으세요? 서울대병원 새로 부임한 원장님이 직접 제안하셨어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정한 융합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원장님이 이사장을 맡아주시면 정말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명성통합의료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저는 이사장을 맡았어요. 개원식 날 의료계 최고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명숙 이사장님의 리더십으로 한국 의료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실력과 인품이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7월에는 유럽에서 큰 소식이 왔어요. 제가 발표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리게 된 거예요. 이명숙 박사의 연구는 동서의학 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쾌거입니다. 54세에 이룬 늦깎이 성취였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소영이 저를 삼류한의사라고 했을 때 저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복수가 아닌 발전의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한의학계의 리더이자 통합의료의 선구자로 말이죠. 공항에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유럽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단순히 복수에만 매달렸다면 저도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했어요. 장학재단 설립, 통합의료센터 운영, 국제학술 활동.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부산 소식을 담은 신문을 보게 됐어요. 부산 지역 소규모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기사를 읽어보니 준호와 소영이 정말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의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하다거나 후회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인생의 무상함 같은 걸 느꼈달까요? 유럽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세계 각국의 한의학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저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이명숙 박사님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국의 전통의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귀국 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숙 원장님께 한의학 발전 공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계 최고 영예인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하며 저는 진심으로 느낀 바를 전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도 용서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하며 정말로 모든 걸 놓아버릴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어머니께 부산에서 작은 의원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반성의 연속입니다. 어머니께 저지른 잘못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분인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죠.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문에서 어머니 소식을 봤습니다. 장학재단도 통합의료센터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었다는 것이 이제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준호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현재 저는 여전히 명성당 한의원을 운영하며 통합의료센터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젊은 한의사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이명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죠.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야 진짜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망쳐놓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과 실력은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복수를 실행하셨을까요? 아니면 참고 견디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 복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잔인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저처럼 전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시당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여러분은 복수와 용서 중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